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TV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말초신경계 바로 갈게요.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 오케이. 자, 갑시다. 말초신경계. 주로 이제 감각신경이나, 그 다음에 운동신경들. 이런 녀석들을 말초신경계라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온몸 구석구석 다 퍼져 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손가락도 자극을 받아들이고 손가락도 운동을 하니까 결국은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말초신경계인데 손가락 움직일 수도 있고 자극을 감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을 묶어서 우리 말초신경계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극을 수용하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말초신경계의 특징은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알고 가셔야 되죠. 말초신경계의 특징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뇌에서 12쌍이 나옵니다. 자, 뇌에서 12쌍. 그러니까 머리 쪽도 자극을 감지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 쪽으로 뻗어나간 것이 12쌍. 아시겠죠? 그 다음에 머리를 제외하고 척수를 통해서 나가는 게 온몸으로 나가는 거니까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척수에서 31쌍이 존재합니다.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말초신경계는 뭐 저 정도로 정리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새롭게 올라온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하게 다룰게요. 아시겠죠?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계. 자, 자율신경계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없는, 조절하지 못하고, 즉 뇌에 지배를 받지 않는 신경계가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의식과는 전혀 관계없이 외부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외부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한 신경계가 자율신경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교감신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는데, 이 조절작용,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각각의 조절작용, 자, 이게 중요해요. 자, 봐요. 이 둘의 각각의 조절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교감신경이라는 건 제가 항상 학생분들한테 강조하는데,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을 막 한단 말이에요. 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교감 선생님이 수업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깜짝 놀라죠? 그쵸? 깜짝 놀랐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놀랐을 때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놀랐을 때, 또는 뭐 긴장할 때. 오케이, 긴장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안정화될 때. 아시겠죠? 오케이. 이랬을 때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 오케이. 일어나는 반응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호흡작용.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를 하더라도 조금 비유해가면서 암기를 해보면 쉽겠죠? 자,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숨이 굉장히 가빨라지겠죠? 그쵸? 굉장히 벌떡벌떡, 심장도 왈딱 벌떡벌떡, 그리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호흡은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면 빨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은 촉진. 근데 뭐예요? 교감 선생님이 나가시고 부교감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다독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촉진의 반대인 뭐다? 억제.
그래서 여러분들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과 부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 정반대적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린 이러한 작용들을 잘 봐요. 이러한 작용들을 또 몇 가지 더 할 거예요. 길항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길항작용. 즉 다시 말하면 길항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A라는 녀석이 촉진시켰다라면 B라는 녀석은 상대적으로 억제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촉진과 억제, 서로 상반된 반응을 조절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길항작용이라고 불러요. 피드백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피드백은 여러분들 뒤에 가면 호르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호르몬에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잘 봐요. 호르몬에서도 길항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녀석은 촉진 또는 어떤 녀석은 억제.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것에 관여하기는 하지만 하나는 뭐 많아지게 하거나 또는 뭐 하나는 적어지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길항작용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심장 벌떡벌떡 뛰겠죠? 교감 선생님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심장박동. 자, 심장박동. 얘는 촉진이죠. 촉진. 여기는 억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호흡, 심장박동, 심장이죠, 미안. 심장박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화 운동. 자, 볼게요. 교감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겠어. 그럼 여러분들 교감 선생님만 보면 과거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겠죠?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 깜짝 놀라니까. 쟤만 보면 소화가 안 돼. 그죠? 소화 억제. 얘는 부교감 선생님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니까 막 식욕이 막 땡기죠. 그러니까 얘는 촉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소화운동. 그러면 소화운동이 억제됐으니까 소화액 분비도 당연히 억제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촉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빠져먹은 게 있는데 동공. 자, 볼게요. 깜짝 놀라면 어떻게 눈이 커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동공은 눈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공은 확대되죠. 깜짝 놀랐으니까. 여기는 축소.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 때문에 대다수 아이들이 틀려요. 뭐 여기는 뭐 쉽게 해석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 때문에 틀린다. 봐요. 이것 때문에 틀려요.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 뭐냐면 방광의 크기. 자, 방광의 크기.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방광의 크기. 일단 먼저 결론부터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방광의 크기는 커집니다. 확장. 여기는 방광의 크기가 확장의 반대가 뭐죠? 축소. 자, 이건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아이들이 좀 많이 틀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면서 방광의 크기가 확대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화를 많이 봐서 갑자기 긴급하고 막 귀신이 확 나서 그러면 밑에서 막 오줌이 질질 싸. 오줌을 지려. 그죠? 그 영화를 잘 보시면 갑작스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오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해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갑작스러운 환경이 딱 터졌을 때 오줌을 싸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환경이 딱 터진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줌이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상황이 터지면 교감신경이 발동되고 방광이 커져요. 그래서 오줌이 안 나와. 그런데 그 상황을 급작스럽게 느꼈을 때는 놀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상황에 이미 노출이 되었구나. 그래서 적응을 해버려, 내 몸이.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강도가 칼을 두고 너 동현아 딱 그러면 딱 놀랬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미 강도랑 맞닥뜨려져 있네.
그럼 나는 이미 강도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구나. 라고 순간적으로 내 몸이 그 순간을 지나가면 내 몸이 이 상황에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교감 신경이 발동이 되고 그 적응하는 시점의 시간 타임에서 방광이 수축됩니다. 수축이다, 수축. 방광이 수축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광을 눌러. 그러니까 어떻게 오줌이 나오는 거야.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즉시 오줌을 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꼭 판단하고 하셔야 돼. 대다수의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 그냥 오줌 싼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교감신경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오줌 나오겠지. 그러니까 방광이 수축돼서 오줌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작용을 뭐라 부른다고요? 기량작용이라 부른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의식적인 반응이랑 자극에서 반응까지의 경로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반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의식적인 반응이 있고, 보세요. 반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뇌의 지배를 받는, 자,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는, 자, 여러분들,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는 의식적 반응. 오케이. 의식적 반응. 내가 학교 가야 되니까, 야, 다리야, 학교 가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야, 밥 먹어. 그러니까 내가 자극을 받았죠? 밥 먹으라는 소리 자극을.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그럼 거의 대부분 다 뭐다? 의식적인 반응에 해당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추신경계가 지배를 한다. 즉, 중추신경계의 명령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거의 대다수의 반응들이 주로 중추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의식적 반응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조건 반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무조건 반사. 자, 볼게요. 자, 무조건 반사가 있는데 이거는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죠. 중추신경계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함정이 또 있어. 아시겠죠? 함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뺄게요. 이쪽으로 합시다. 함정이 또 있으니까. 자, 무조건 반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이전 강의에서 무조건 반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뭐가 있냐? 연수반사가 있죠. 연수반사. 그래서 여러분들 연수반사는, 자, 봐요. 주로,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수반사냐 척수반사냐 뭐 중뇌반사냐 이건데 얘네들을 각각 구분하는 방법만 알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수반사는요,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그 다음에 뭐 콧물 흘림 뭐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제가 사이쿨 TV에 사이쿨이 정확하게 꿀팁을 드릴게요. 자, 봐요. 연수반사는 주로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자, 보세요.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다 연수반사다. 자, 봐요. 재채기 입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쪽이죠. 자, 눈물 분비. 자, 눈물 분비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잘라서 연수반사. 됐죠? 그 다음에 하품. 뭐 등등등등등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뭐다?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연수반사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간내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중간내 반사. 자, 중간내 반사인데요. 중간내 반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간내 반사는 눈이죠, 눈. 눈을 조절하는 게 중간내잖아, 눈.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자, 우리가 이거였었어요. 명암 조절. 우리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었죠. 그렇죠? 명암 조절. 밝은 곳에서, 오케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간다? 그러면 홍채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수축되고 동공을 키우죠. 왜? 적은 빛이라도 수용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홍채를 수축시키는 건 내가, 야, 나 홍채 좀 수축시켜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암수능, 명수능이라고 불러요. 생명과학 2에 가면 암수능, 명수능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명암 조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잠깐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면,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왜 그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환자가 막 와요. 어떤 환자가 막 오는데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의사가 어떻게 하죠? 후레쉬를 갖다가 비춰봅니다. 눈에다가. 그죠? 그래놓고 이 사람 문제 있다 안 문제 있다 이걸 판단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후레쉬를 갖다 비춰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뇌의 기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후레쉬를 비추면요 동공이 서서히 어떻게 되느냐면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닫혀요.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뇌 기능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명암 조절을 통해서 이 명암 조절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척수반사. 이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척수반사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머리를 제외한 반사를 머리 쪽 제외 모든 부분 그래 무조건 반사가 척수반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대표적인 예를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무릎 반사. 자, 무릎 반사. 자, 볼게요. 무릎 반사. 자, 여러분들 무릎은 머리가 아니라 밑에 있잖아. 그렇죠? 무릎 반사. 그다음에 배변. 내가 싸고 싶어서 싸는 게 아니죠. 알아서 나와요. 배변. 그다음에 배뇨, 오줌. 그다음에 땀 분비. 등등등이에요. 아시겠죠? 자, 머리 쪽 제외한 반사가 척수 반사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잘 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하나 하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경로를 좀 그리면 척수가 있으면요. 볼게요. 척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잘 보세요. 이건 의식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무조건 반사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잠깐 이렇게 그려드리면요. 여기가 앞쪽, 배 쪽, 배 앞쪽. 요것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강조할 수도 있으니 여기는 등 쪽. 자, 볼게요. 등 쪽, 뒤쪽이죠? 뒤쪽. 자, 여러분들 등 쪽, 뒤쪽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등 쪽에 감각신경이 있어요. 감각신경을 통해서 등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운동신경이에요. 운동신경. 자, 요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건 생명과학에서도 주로 자세하게 나오니까. 자, 볼게요. 등 쪽으로 감각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고요. 자극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리죠. 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 놓고 만약에 의식적인 반응이라면 감각신경으로 갔다가 저 위로 운동신경, 뇌로 갔다가, 그죠? 뇌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는 만약에 여기를 A라 치고 B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있어요. B라 치고 여기를 C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D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E라 치면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의식적인 반응 같은 경우는 A에서 자, B로 갔다가 이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C로 가죠. C로 갔다가 D로 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요. 이거야.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뇌라는 걸 거쳐 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의식적인 반응이니까. 그죠? 의식적인 반응이니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무조건 반사의 척수 반사. 자, 대표적인 예가 척수 반사입니다. 무조건 반사의 척수 반사. 자, 볼게요. 척수 반사 같은 경우는 A에서 출발해서 보세요. A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를 건너갑니다. 요거를 가라 할게요. 요걸 가.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가로 갑니다. 가로가. 바로
바로 가요. 바로 가가 척수죠. 척수.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척수로 가는 건데, 오케이. 자, 봐요. 가로 갔다가 바로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2로 갑니다. 왜냐면 급작스러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빠르게 경로가, 오케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빠르게 대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반사에서 척수 반사인 같은 경우는 A를 통해서, 잘 보세요. A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가라는 척수 거쳐서 D를 통해서 바로 운동 신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조건 반사의 오케이 조건이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시험 문제나 이런 경우에 이런 내용을 냅니다. 자, 봐요. 저기가 C라고 그랬죠? C라고. 자, 척수 반사에서,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척수 반사의 경우, 반사의 경로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척수 반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C로 자극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C로 자극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만 생각해? 아, A로 갔다가 척수로 갔다가 D로 갔다가 E로 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게 전달 경로니까 C로는 안 가.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틀려요. 중요합니다. 중요해. 왜 틀리냐면 대표적인 예로 무릎 반사 같은 경우는 무릎을 딱 때렸을 때 무릎이 펴지냐 안 펴지냐, 즉 관절염 그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무릎 쿵 쳤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리가 펴지는 건 맞아. 나도 모르게 다리가 펴지는 건 맞아요. 나도 모르게 다리가 펴져. 그럼 그거는 분명히 뭐야? 무릎 반사적 행동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정형외과 의사님이 내 무릎을 툭 쳤어. 그럼 나도 모르게 무릎이 펴졌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형외과 의사님이 망치로 내 무릎을 때렸다라는 게 안 느껴집니까? 뇌에서 인지 못해요? 뇌에서 인지 못해? 하잖아. 정형외과 의사님이 나를 때려줬네 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 뭐냐면 무릎이 펴지고 나서 나를 때렸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뭐냐면 반응을 먼저 해버리고 대처를 한 다음에 뇌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야, 제가 무릎 때려서 내가 먼저 조치해놨어. 그래놓고 뇌한테 주는 거야. 야, 정형외과 의사님이, 그러니까 척수가, 역할극 합시다. 빙의합시다. 척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님이 딱 때리니까 척수가 무릎을 쫙 펴놓고 후보고 하는 거예요. 선조치 후보고. 딱 펴놓고 척수가 뇌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내가 정형외과 의사님이 내 무릎을 쳐가지고 내가 빠르게 무릎 반응 대처하고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C로 자극은 전달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뭐다? 늦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늦게 전달이 될 뿐이지 자극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무조건 반사까지 끝났고요. 자, 호르몬 갑시다. 호르몬 가야 되는데 호르몬은 분량이 좀 많은데, 호르몬은 분량이 좀 많아서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짤막짤막하게 해서 찍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게 찍으면 여러분들 동영상이 길어버리니까 책갈피로 딱딱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쓰럽고 미안해서 짤막짤막하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내일 또 찍을 거니까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러면 4단원은 내일이면 완강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이면 완강이 될 것 같고, 4단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3단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단원, 그 다음에 1단원 이런 식으로 갈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의 균등한 기회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이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십시오.